눈 내리는 저녁, 누군가 찾아왔다. 겨울비가 눈으로 바뀌려는 저녁이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옥기 사이로 차갑게 파고들었다. 나는 대문 앞에서 비질을 하고 있었다. 손은 이미 시퍼렇게 얼어 있었지만 삼촌이 시킨 일이라 멈출 수 없었다. 오늘 안에 다 치워놓지 못하면 저녁은 없는 줄 알아. 아침부터 들은 말이었다. 삼촌은 늘 그런 식으로 말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빗자루를 들었다. 19살이 되었지만 이 집에서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다. 낙엽은 끝없이 쌓여 있었다. 쓸어도 바람이 불 때마다 다시 날아왔다. 나는 한숨을 삼키고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 보이지 않았다. 이런 날엔 왠지 모를 외로움이 더 깊게 밀려왔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내가 12살 때였다. 교통사고였다. 갑작스럽고 억울한 사고였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다. 친척들은 장례식장에 모여 속삭였다. 누가 이 아이를 데려갈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보다 부담이 더 많이 서려 있었다. 결국 삼촌이 나를 데려갔다. 아버지의 남동생이었던 삼촌은 장례식장에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보호자가 되어줄게. 형님께서 남긴 것도 내가 잘 관리해 줄 테니까.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다. 삼촌의 손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든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주변 사람들은 삼촌을 칭찬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형제애가 깊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다. 삼촌네 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나는 깨달았다. 이곳은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 견뎌야 할 곳이라는 것을. 삼촌은 사람들 앞에서만 친절했다. 집안에서 삼촌은 차갑고 무뚝뚝했으며 삼촌 아내는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 내가 먹을 밥이 공짜로 생기는 줄 아니? 집안일 좀 도와. 삼촌 아내의 첫마디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네, 이모. 이모라고 부르지 마. 그냥 아주머니라고 해. 그날부터 나는 설거지를 했고 청소를 했고 빨래를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지기도 전에 일거리가 주어졌다. 처음에는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했지만 점점 그것이 의무가 되었고 나중에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있었다. 작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적금 통장. 삼촌은 그것을 모두 관리하겠다고 했다. 법적으로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관하겠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린 나이에 법도 몰랐고 삼촌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집은 어느새 팔렸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삼촌에게 물으면 삼촌은 얼굴을 찌푸렸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걸 묻니? 다 내 앞으로 잘 관리하고 있어. 성인 되면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믿고 싶었다. 삼촌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아버지의 동생인데 설마 나를 속일 리 없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나는 조용한 아이였다. 친구를 사귀는 일이 쉽지 않았다. 방과 후에는 항상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주말에도 집안일에 묶여 있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갈 여유가 없었다. 용돈도 없었다. 삼촌은 내게 돈을 주지 않았다.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해? 먹고 자는 것도 우리가 다 대주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삼촌네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넉넉히 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부러웠다. 질투가 났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이 집에서 나는 손님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빚진 사람처럼 살아가야 했다. 18살이 되었을 때 나는 삼촌에게 물었다. 삼촌, 제가 이제 곧 성인이 되는데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삼촌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왜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제 명의로 된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삼촌은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쉬었다. 너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니? 학비며 생활비며 다 우리가 됐어. 그 돈 생각하면 내 아버지가 남긴 거 가지고는 모자라. 오히려 내가 우리한테 빚진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삼촌의 말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래도 통장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확인해? 나한테 의심하는 거야? 삼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됐어. 더 이상 이런 얘기 꺼내지 마. 내가 성인 되면 정리해서 줄 테니까. 그 대화 이후 집 안 분위기는 더 차갑게 식었다. 삼촌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삼촌 아내는 더 많은 일을 시켰다. 나는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 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19살이 되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삼촌은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학교는 졸업했지만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되었다. 삼촌은 대학 학비를 대줄 생각이 없었고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번 돈은 조금씩 모았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도 그런 생각을 하며 낙엽을 쓸고 있었다. 저녁 무렵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고 성그렇지만 점점 굵어졌다. 나는 빗자루를 멈추고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가 녹아 사라졌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 승용차였다. 차는 우리 집 앞에 멈췄다. 나는 빗자루를 든 채로 차를 바라보았다. 누구일까?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은 많지 않았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나이는 50대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했다. 남자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남자는 내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박지우 씨십니까? 내 이름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묘했다. 놀라움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깊고 정중한 인사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국중앙은행 이사장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은행장? 그것도 이사장이라고? 무슨 일로 이런 사람이 나를 찾아온 걸까?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랜 시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지우 씨, 제가 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눈은 점점 더 굵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남자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집안에서 커튼이 살짝 움직였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마 삼촌일 것이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할 일이 있어서요. 그 일은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박지우 씨, 저는 당신의 아버지 박민수 선생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은인이셨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 아버지를 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나는 빗자루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주었지만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게 건넸다. 여기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우시다면 나중에 연락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꼭 뵙고 싶습니다. 박지우 씨, 당신에게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려서 명함이 눈 위로 떨어질 뻔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아 명함을 다시 쥐어주었다. 부디 연락 주십시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이고 차로 돌아갔다.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눈은 계속 내렸다. 손 안의 명함은 차갑고 무거웠다. 집 안에서 문이 열렸다. 삼촌이 나왔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야, 방금 누구였어? 나는 삼촌을 돌아보았다. 삼촌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렇게 오래 얘기했잖아. 무슨 일이래?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잘 모르겠어요. 삼촌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빗질 다 하고 들어올게요. 나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삼촌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커튼 뒤에서 삼촌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수군거리고 있었다. 나는 낙엽을 쓸면서 생각했다. 김태윤, 한국중앙은행 이사장, 아버지를 은인이라고 불렀던 남자. 나는 그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몰랐다. 무엇을 전해주려는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이 집 사람들과 달랐다. 그는 나를 존중했다. 나를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만나야 할 사람으로 대했다. 눈 속에서 나는 빗자루를 움직였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삼촌은 여러 번 나를 쳐다보았다.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삼촌 아내는 계속 눈치를 보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삼촌네 아이들은 평소처럼 시끄럽게 떠들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오늘 일을 되짚었다. 김태윤이라는 남자, 그의 정중한 태도, 아버지를 은인이라고 부른 말, 모든 게 낯설었고 믿기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삼촌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지우야. 네. 오늘 그 사람 말이야. 정말 모르는 사람 맞아? 나는 그릇을 씻으며 대답했다. 네, 처음 봤어요. 무슨 일로 왔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를 안다고만 했어요. 삼촌은 팔짱을 끼고 나를 지켜보았다.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요즘 사기꾼 많거든. 조심해야 돼.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삼촌을 돌아보았다. 삼촌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 아버지가 은행장 같은 사람이랑 무슨 인연이 있었겠어. 뭔가 수상해. 삼촌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다시 그릇을 씻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명함 같은 거 받았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명함은 주머니 속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삼촌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느꼈다. 삼촌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삼촌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나갔다. 나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고 좁았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다. 옷장도 작아서 옷을 접어넣기도 빠듯했다. 하지만 이곳이 내가 가진 유일한 공간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다. 김태윤, 한국중앙은행 이사장. 그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었다. 나는 명함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했다. 온화한 미소, 따뜻한 손, 나를 안아주던 품.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다. 얼굴 윤곽은 기억나지만 목소리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무슨 말을 자주 했는지도 희미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은행장이 은인이라고 부를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나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만 들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병이었다. 오랫동안 아팠고 결국 이기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10살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키우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혼자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나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지우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가 어렴풋이 기억났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 그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자기 예고 없이. 나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오늘은 사진 속에만 있다는 게. 그리고 삼촌이 나를 데려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요즘 들어 눈물이 자주 났다. 예전에는 울지 않으려고 참았지만 이제는 참기 힘들었다.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나는 이 집을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돈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월세 한 달치도 안 되었다. 명함 속 남자는 무엇을 전해주려는 걸까? 아버지와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 나는 알고 싶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 5시였다. 거리는 조용했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 앞에 섰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삼촌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잠을 안 잔 건지 일찍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지우야, 잠깐 앉아봐.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삼촌은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보았다. 어제 그 사람 말인데. 네. 혹시 연락 올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만약에 연락 오면 나한테 먼저 말해. 알았지? 왜요?
삼촌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너 아직 어려. 세상 물정 모르잖아. 사기꾼한테 당할 수도 있어. 내가 내 보호자니까 내가 확인해줘야지. 나는 삼촌을 바라보았다. 보호자.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삼촌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이용한 것 뿐이었던가? 알겠어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삼촌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쳤다. 삼촌의 태도가 이상했다.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걸까? 그냥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시하면 그만인데. 혹시 삼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일어나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냈다.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결국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번호를 누르는 게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정중했다. 저 박지우입니다. 아, 박지우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안도가 섞였다. 저기 어제 하신 말씀이 궁금해서요. 그렇겠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긴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만날 수 있으실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삼촌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몰래 나가야 할까?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편하신 곳으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나갈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남자는 조용한 카페 주소를 알려주었다. 나는 메모했다. 2시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우 씨. 조심히 오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떨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다. 아버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몇 시간 자고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았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옷도 낡았고 얼굴도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 집을 나서려는데 삼촌 아내가 불렀다.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도서관이요. 또 거짓말이었다. 삼촌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집을 나와 버스를 탔다. 카페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다. 창밖 풍경을 보며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괜찮을 거야. 뭐가 되었든 알아야 해. 카페는 조용한 골목에 있었다. 아담하고 깔끔한 곳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구석자리에 김태윤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다. 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메뉴판을 건넸다. 뭘 드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요. 그는 직원을 불러 주문했다. 커피가 나오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먼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태윤입니다. 현재 한국중앙은행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네. 박지우 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당신의 아버지 박민수 선생님에 관한 것입니다. 내 심장이 빨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제 은인이셨습니다. 김태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저는 한낱 말단 은행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겨우 은행에 취직했지만 빚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을 떠안게 되었고 저는 그 빚을 갚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은행 돈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박민수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시 선생님은 같은 지점에서 일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김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윤 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인생이 끝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당신 돈으로 제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거액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모은 돈이었을 겁니다. 저는 울면서 거절했지만 선생님은 고집하셨습니다. 이건 빚이 아닙니다. 도움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한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예요. 김태윤은 눈가를 닦았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했고 더 큰 책임을 맡았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선생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 후 은행을 그만두셨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윤은 말을 멈췄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이 지나서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진작 찾지 못했을까? 왜 은혜를 갚지 못했을까?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따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지우 씨, 당신입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소가 바뀌었고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오랜 시간 끝에 겨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김태윤은 내 손을 잡았다. 박지우 씨,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했습니다. 삼촌 집에서 힘들게 지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따님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동안 저는 편하게 살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김태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돈입니다. 저는 그 돈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투자했고 불렸습니다. 언젠가 선생님께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드리려 합니다. 봉투를 열자 통장과 서류가 나왔다. 나는 통장을 보고 숨이 멎었다. 금액이 믿기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께 받은 돈과 그 돈으로 번 수익입니다. 모두 당신 것입니다. 나는 손을 떨며 통장을 내려놓았다.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커요.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받아야 할 돈입니다. 선생님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박지우 씨, 김태윤은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카페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김태윤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얼굴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김태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다. 카페를 나설 때 김태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게 선생님께서 바라셨던 일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가방 속 서류 봉투를 꼭 안았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하늘이 더 밝아 보였고 바람이 덜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현실이 다시 찾아왔다. 삼촌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도서관이요. 거짓말하지 마. 도서관 아니잖아. 삼촌은 내 가방을 가리켰다. 그 봉투 뭐야? 나는 가방을 뒤로 감췄다. 제 거예요. 보여줘. 싫어요. 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물건이라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삼촌은 내 팔을 잡았다. 힘이 셌다. 나는 비틀거렸다. 놔주세요. 그 사람 만났지? 그 은행장? 삼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삼촌 아내와 아이들이 거실로 나왔다. 만났으면 어때요? 뭐 받았어? 돈? 뭔가 줬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삼촌은 내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이건 제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건 다 내가 관리해야 돼. 내 보호자는 나야. 보호자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삼촌이 저를 언제 보호했어요? 저를 이용하기만 했잖아요. 뭐라고? 아버지 재산은 어디 갔어요? 집은요? 예금은요? 다 어디로 갔어요? 삼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말해보세요. 어디 갔어요? 삼촌은 말문이 막혔다. 삼촌 아내가 끼어들었다. 내가 먹고 자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걸로 쓴 거지. 그럼 증명해 보세요. 통장 보여주세요.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삼촌 아내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가방을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삼촌이 팔을 붙잡았지만 나는 뿌리쳤다. 저 이제 성인이에요. 법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삼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지우야, 진정해. 우리가 그동안 너를 그만하세요. 나는 방문을 닫았다. 밖에서 삼촌이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열지 않았다. 방 안에서 나는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하나씩 읽었다. 통장, 계약서, 증명서, 모든 게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김태윤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김태윤에게 전화했다. 박지우 씨,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혹시 변호사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변호사요? 네. 제 재산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요. 김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내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나는 김태윤이 소개한 변호사를 만났다. 이름은 정수연이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다. 박지우 씨, 반갑습니다. 김 이사장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나는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 삼촌 집에 들어간 일, 재산이 사라진 일. 정수연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없어요.
삼촌이 다 가지고 있어요. 통장이나 계약서 같은 건요? 본 적도 없어요. 정수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촌이 보호자로서 관리한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삼촌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각오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할게요. 정수연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정수연 변호사는 법원에 재산관리 내역 공개 신청을 했고 삼촌에게 통지가 갔다. 삼촌은 당황했다. 집으로 찾아와 소리쳤다. 지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내가 너 키운 거 생각 안 해? 키운 대가는 따로 계산하면 돼요. 하지만 아버지 재산은 제 거예요. 삼촌은 얼굴이 붉어졌다. 너 이러면 안 돼.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가족이면 솔직해야죠. 통장 보여주세요. 그럼 끝나요. 삼촌은 말을 잃었다. 삼촌 아내가 나섰다. 내가 우리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은혜요? 전 은혜를 받은 적 없어요. 일만 시켰잖아요.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그건 보호자의 의무예요. 제 재산 가로채고 부려먹은 것까지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말다툼은 길어졌다. 결국 삼촌은 화를 내며 나갔다.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다. 삼촌 식구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게 전부였다. 김태윤이 준 돈으로 나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혼자 사는 건 처음이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원룸은 좁았지만 깨끗했다. 햇빛이 잘 들었고 조용했다. 나는 짐을 풀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법원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몇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삼촌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맞서 싸웠다. 재산을 관리하는데 다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다. 영수증도 없었고 기록도 엉망이었다. 법원은 결국 삼촌에게 재산 반환 명령을 내렸다. 남은 금액과 집 매각 대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었다.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다. 삼촌이 많이 써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내 것이었다. 돈을 받은 날 나는 통장을 보며 울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 같았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소중했다. 정수연 변호사는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다. 잘 싸우셨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변호사비를 지불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거리는 봄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이다. 김태윤은 가끔 연락해 안부를 물었다. 밥을 같이 먹자고 했고 나는 응했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괜찮아요. 적응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충분히 받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태윤은 미소 지었다. 당신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셨듯이 저도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십니까?
사회복지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김태윤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아버지를 닮으셨군요. 선생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셨죠. 나는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너무 적어요. 김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는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김태윤은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시절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한 번은 노숙자가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쫓아내려 했지만 선생님은 말리셨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사람을 도와 일자리를 찾아주셨어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들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늘 남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게 당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다 쓰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게 선생님이 원하는 삶이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쳤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아르바이트와 병행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게 좋았다. 결과가 나왔다. 합격이었다. 나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나는 캠퍼스를 걸으며 벅찬 마음을 느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김태윤은 축하 선물로 노트북을 보내왔다. 편지도 함께였다. 축하합니다. 박지우 씨. 당신의 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대학 생활은 바빴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친구도 사귀었다.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렸다. 카페에 가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나에게는 특별했다. 어느 날 삼촌에게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지우야. 네. 요즘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삼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저기 미안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잘못했어. 내 재산을 제대로 관리 못한 것도, 너를 힘들게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힘들었어. 우리 집도 형편이 어려웠고 내 아버지 재산이 있어서 좀 기댄 거야. 변명이지만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될 짓이었어. 너한테 미안해.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화가 났다. 여전히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다. 삼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실수했고 잘못 선택했고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다. 삼촌, 응, 용서는 안 할게요. 아직은. 삼촌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럴 자격이 없지.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고맙다, 지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용서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미움에 갇혀 사는 것도 싫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대학 2년 차가 되었을 때 나는 봉사 동아리에 가입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는 단체였다. 우리는 주말마다 복지관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공부도 가르치고 놀아주기도 했다.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내가 생각났다. 외롭고 불안했던 그때,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때,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괜찮아.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아이들은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치유했다. 나는 봉사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3년 차가 되었을 때 나는 장학금을 받았다. 성적이 우수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였다. 장학금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줄일 수 있었다. 여유가 생겼고 더 많은 시간을 공부와 봉사에 쏟을 수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취업 준비를 했다. 복지관에 지원했고 합격했다. 정규직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 졸업식 날 김태윤이 찾아왔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박지우 씨. 감사합니다. 오셔서. 당연히 와야죠. 당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우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사회인이 되시는군요. 네.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요. 잘하실 겁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강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강함입니다. 김태윤은 미소 지었다. 박지우 씨, 제가 당신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법, 미움보다 희망을 선택하는 법.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제가 더 감사해요. 삼촌이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날렸다.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바빴지만 보람 있었다. 아이들의 변화를 보는 게 기뻤다. 처음에는 마음을 닫았던 아이가 조금씩 열리고 웃음을 되찾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도 힘들었던 적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힘들었어. 어떻게 이겨냈어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도움을 받았고 또 남을 도우면서 힘을 얻었어.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강한 아이야.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아이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몇 년이 흘렀다. 나는 복지관에서 팀장이 되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도 확대했고 후원자도 늘었다. 김태윤은 여전히 연락하며 도움을 주었다. 복지관에 기부도 했고 행사에도 참석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시작한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당신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삼촌에게 또 전화가 왔다. 지우야, 나 삼촌이야. 네. 저기 삼촌이 많이 아파. 병원에 있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병인데요? 암이야. 시간이 많지 않대. 나는 말문이 막혔다. 면회 올 수 있니? 나는 망설였다. 아직도 삼촌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다. 하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다. 갈게요. 병원에 갔다. 삼촌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예전에 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우야, 와줘서 고마워. 나는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세요? 별로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삼촌은 기침을 했다. 지우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진심으로 미안해. 내게 잘못한 거 다 알아.
변명 안 할게. 그냥 미안해. 나는 삼촌을 바라보았다. 삼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삼촌, 저도 힘들었어요. 많이 원망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지나간 일이에요. 삼촌은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지우야. 내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나는 삼촌의 손을 잡았다. 삼촌의 손은 차갑고 떨렸다. 편히 쉬세요, 삼촌.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후 삼촌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갔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는 조문객을 맞으며 인사했다. 삼촌 아내가 다가왔다. 지우야, 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와야죠. 우리가 너한테 못했어. 미안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나는 복지관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반겼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했다. 삶은 계속되었다.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날들이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일했고 아이들을 도왔다. 김태우는 여전히 연락하며 지지해 주었다. 30살이 되던 해 나는 작은 복지센터를 열었다. 김태윤이 도와주었고 여러 후원자들이 함께했다. 센터 이름은 민수의 집이었다. 아버지 이름을 딴 것이었다. 개소식 날 김태윤이 축사를 했다. 박민수 선생님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그 정신을 따님 박지우 씨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단상에 올라 인사했다. 제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센터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센터는 잘 운영되었다.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고 도움을 받았다.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문화활동도 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센터를 가득 채웠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꿈이 뭐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너희가 행복해지는 거. 그게 꿈이에요? 응. 너희가 웃고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는 게 내 꿈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밤에 센터 문을 닫고 나는 밖에 섰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덧 40대가 되었다. 센터는 더 커졌고 지점도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했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 김태윤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센터를 지원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지우 씨, 정말 많은 걸 이루셨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도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거죠. 김태윤은 미소 지었다. 역시 선생님 따님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박지우 씨,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옛날 생각이 나네요. 어떤 생각이요? 선생님 생각이요. 만약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감옥에 갔겠죠. 인생이 망가졌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됐잖아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선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나는 눈가가 뜨거웠다.
감사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50대가 되던 해 나는 상을 받았다.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상을 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패를 받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물었다. 오랜 시간 복지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원동력이 뭡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제 원동력입니다. 힘들 때는 없으셨나요?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운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면 힘이 났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나는 센터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축하해요. 고마워. 아이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놓았다. 작은 파티였다. 우리는 함께 노래 부르고 케이크를 먹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밤이 되어 모두 돌아가고 나는 혼자 사무실에 앉았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다.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온화한 미소였다.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지우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60대가 되었을 때 나는 센터 운영에서 물러났다. 후배들에게 맡겼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자문 역할만 하기로 했다. 은퇴 기념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내가 도왔던 아이들, 이제 어른이 된 그들이 찾아왔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을 잊지 않을게요. 하나하나 안아주며 나는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김태윤도 왔다. 이제 80이 넘은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박지우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니까요. 우리는 포옹했다. 은퇴 후 나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가끔 센터에 들렀다.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다. 센터에서 보낸 편지였다. 아이들이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 대학 갔어요.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나는 웃었다. 행복했다. 70대가 되던 해 김태윤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갔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가 도운 사람들, 그가 영향을 준 사람들. 나는 조문하며 생각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아버지가 김태윤을 도왔고, 김태윤이 나를 도왔고, 나는 수많은 아이들을 도왔다. 그 연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김태윤의 아들이 다가왔다. 박지우 선생님, 아버지가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받았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다. 박지우 씨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면 저는 이미 떠난 후겠지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박민수 선생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듯이 당신도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을 보며 선생님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따뜻함, 같은 헌신. 자랑스럽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김태윤 올림.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멎지 않았다. 세월은 또 흘렀다. 나는 80이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했다. 참석해달라고 했다. 기념식 날 나는 센터에 갔다. 많이 변했다. 건물도 커졌고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센터장이 말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센터를 만드신 박지우 선생님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을 돕고 싶었습니다. 나는 객석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다. 이 센터가 지난 50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게 제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앞으로도 이 센터가 계속 아이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을 내려오는데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그래, 뭐니? 선생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맑은 눈동자였다. 너희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집에 도착해 나는 소파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 인생 괜찮았죠?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편안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나왔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지우야. 아빠.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잘했어, 지우야.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이제 쉬어도 돼. 충분히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품에서 나는 평화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뜨지 못했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내가 도왔던 아이들, 이제 어른이 된 그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센터 사람들, 한 사람이 조사를 읽었다. 박지우 선생님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선생님이 심은 사랑의 씨앗은 이제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었다. 선생님은 떠나셨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어갈 것입니다. 영정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다. 평화로운 미소였다. 센터는 계속 운영되었다. 내 이름을 딴 장학금이 만들어졌다. 해마다 어려운 아이들이 그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세월이 흐르고 100년이 지났다. 센터는 여전히 있었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이름은 그대로였다. 민수의 집. 어느 날 한 소녀가 센터를 찾았다.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다. 센터 선생님이 소녀를 맞았다. 안녕, 이름이 뭐니? 민지예요. 민지야, 여기. 와서 잘했어. 우리가 도와줄게.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선생님이 소녀를 안아주었다. 벽에 걸린 액자에는 글이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의 선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마이너스 박지우. 소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닦았다. 희망이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아버지에서 딸로, 딸에서 수많은 아이들로. 선함의 연쇄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눈 내리던 그날, 한 남자가 찾아왔던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인생은 또 다른 수많은 인생을 바꿨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아픈 곳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빛이 있었다. 서로를 돕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 하얗고 순수한 눈. 땅에 닿아 녹았지만 다시 내렸다. 끝없이 조용히 세상을 덮었다.